저는 큰아들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요. 어머니, 이번 주엔 좀 곤란해요. 청소 중이거든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든 보자기를 도로 밀어냈죠. 하지만 이건 현수가 좋아하는.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반찬 만들 시간에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또 봉투 안 들고 왔나 보네. 맨날 반찬만 들고 와서 뭐 하라는 건지. 차라리 돈을 주시든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보시고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오명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참 묘한 게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매미 소리가 요란하더니 오늘은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가을이 온 거죠. 저는 이 집에서 벌써 4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들어온 날 남편이 여보, 우리 여기서 평생 살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땐 이 집이 참 넓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넓습니다. 혼자 살기에는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밥 먹고 나가더니 저녁에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사흘을 버티다가 그렇게 갔어요. 마지막 말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32, 작은아들이 29이었어요. 둘 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아들들이 울면서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좌판을 폈어요. 나물이며 젓갈이며 솔수 담근 김치를 팔았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현수는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서연이라고 외국계 회사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첫인상부터 참 세련됐죠. 화장도 곱게 하고 말투도 또박또박하고요. 저는 그날 혼수며 예물이며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제 전 재산의 3분의 1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작은 아들도 이듬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정화는 서연이보다는 수수했지만 성격이 참 따뜻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그래도 저는 큰아들 때처럼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똑같이요.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제 통장에는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명절 때면 이 집이 시끌벅적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명절이면 두 아들 부부가 다 모였고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현수 부부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제 눈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은 친정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안 온다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엄마니까요. 대신 저는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못 오면 미리 50만 원씩 보냈어요. 두 아들한테요. 차비랑 애들 용돈 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딱 그 한 줄이요. 손주들 생일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10만 원씩요.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가끔은 사진도 보내줬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손주들 얼굴을 외우려고요.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처가에 간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죠. 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엄마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아들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스팸 문자뿐이에요. 가끔 은행에서 오는 문자도 있죠. 잔액이 얼마나 났습니다 하는 그런 거요. 며칠 전에는 큰며느리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받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그런데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요. 준호 학원비가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수아도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 형편이 좀 빡빡해서요. 아, 그거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에요.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 돈을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손주들 공부시키는 건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손주 손잡고 산책을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이도 깔깔대며 웃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손주 손잡고 산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요. 나는 우리 손주들 얼굴을 직접 본 게 언제였더라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저는 거실 선풍기를 켜놓고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아껴야 하니까요. 전기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큰며느리 서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연락도 없이 오다니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았어요. 가방도 명품이더라고요. 저번에 본 거랑은 또 다른 거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물 한 잔 따라주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선풍기만 트시네요. 에어컨은요? 아, 그거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말이야. 에이, 요즘 어르신들도 다 에어컨 틀고 사시는데요. 돈 아끼시다가 더위 먹으시면 어떡하세요?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뭐랄까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통을 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담아놓은 김치였습니다. 이것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요즘 마트 가면 다 파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담그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우웅거렸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서연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준호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가거든요. 학원에서 특별반을 권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요. 한 달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니,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200만 원 드렸잖니. 아, 그거요. 그건 수아 유치원비랑 생활비로 다 썼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돈을 보낸 게 겨우 2달 전이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액은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 빼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손주 공부시키는 건데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150만 원 보내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제 통장을 보러 온 거구나.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네, 나중에 또 올게요. 서연이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더니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우웅거렸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큰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겼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요. 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송편도 빚었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추석 당일 아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저녁에라도 들르면 안 되니? 글쎄,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나중에요. 또 그 나중에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작은아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엄마, 저희는 이번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애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저는 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전도 있고 송편도 있고 나물도 있었죠. 그런데 먹을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저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나가봤더니 이웃집 정순 언니였어요. 명자야, 혼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순 언니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라도 같이 먹을까? 저는 고맙게도 정순 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문득 정순 언니가 물었어요. 명자야, 너 요즘 애들한테 돈 보내주니? 응, 가끔. 얼마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보낸 돈이 거의 5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정순 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너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들한테 뭐지요? 엄마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 주는 사람인가요? 아들들은 언제 저한테 전화할까요? 명절 전에 용돈 받으러 올 때만인가요? 손주들은 저를 알긴 할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가족한테 사랑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준비해두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아직 쓰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봉투로만 보이는구나. 명절마다 꺼내지는 그 봉투 말이에요. 저는 봉투를 도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뉴스도 보고 날씨도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큰며느리 서연이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화면을 내리는데 사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은 제주도 바다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 글이 있었어요. 힐링 여행 너무 좋았어요. 역시 가끔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올린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행비가 부족하다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제주도 가족여행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기뻤어요. 손주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흔쾌히 돈을 보냈죠. 그런데 가족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랑 간 거였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또래 여자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한테요. 며칠 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습니다. 응, 서연아.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제주도 다녀왔다며? 아, 네. 친구들이랑 다녀왔어요. 가족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현수 씨가 갑자기 출장 가게 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요.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어머니, 요즘은 자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육아하느라 너무 지쳐서요. 육아요. 손주들은 유치원이랑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요즘 엄마들은 다 이래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다음 달에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또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이번엔 200만 원 정도요. 준호 영어 캠프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되더라고요. 200만 원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은 25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서연아, 저번에 드린 돈은 뭐에 썼니? 아, 그거요?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요. 제주도 여행비였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다음 달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계세요? 응, 있어. 생각 좀 해볼게. 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을까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요. 아니, 애초에 왜 제 돈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하는 건가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뭘로 보는 걸까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 주는 사람인가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정순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정순 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서연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도 여행 이야기도 하고 거짓말한 것도 말했죠. 정순 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그거 사기잖아. 당장 돈 돌려받아. 언니, 그게 쉽게 되겠어.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며느리가 뭐가 대수야. 내 돈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애들 생각하면 참아야지. 애들은 무슨.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우습게 보는 거야. 정순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아들들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큰아들 결혼할 때 1,000만 원, 작은 아들 결혼할 때 1,000만 원, 그 이후로도 명절 때마다, 손주 생일 때마다, 급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보냈죠. 계산해보니 거의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병원도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들 주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손주들 학원비요? 생활비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명품 가방이 됐고 제주도 여행이 됐고 새 옷이 됐던 거죠.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집에 돈을 줘야 하지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이용하지 않잖아요.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라는 걸요. 가족이 있어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저는 혼자였던 거예요.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용 두부도 부치고 멸치볶음도 했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집에 가려고요. 연락은 안 했어요. 깜짝 방문하면 좋아하겠거니 싶었거든요. 반찬통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도 다듬었어요. 괜히 설레더라고요.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죠.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서연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서연이가 얼굴만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것처럼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연락도 안 하시고 왜 오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그걸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엔 좀 곤란해요. 왜? 무슨 일 있니? 청소 중이거든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문틈으로 거실이 조금 보였는데 깨끗했습니다. 어질러진 것 같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치워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고요. 서연이가 문을 더 좁게 닫았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에 서 있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손주들이라도 보고 갈게. 애들은 학원 갔어요. 그럼 현수는? 회사 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에 든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다시 가져가세요. 저희 냉장고 꽉 차 있어서요. 하지만 이건 현수가 좋아하는.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반찬 만들 시간에 쉬세요. 서연이가 보자기를 제 손에 도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까 그대로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목소리였습니다. 또 봉투 안 들고 왔나 보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맨날 반찬만 들어와서 뭐 하라는 건지. 차라리 돈을 주시든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손에 든 보자기.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거든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닦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도 시원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웃으며 걸어갔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또 봉투 안 들고 왔나 보네. 서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봉투였던 겁니다. 반찬을 담은 보자기가 아니라 돈을 담은 봉투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탔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보자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것들이요. 손으로 반찬통을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아졌죠.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울음이 멎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더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된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제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털어내고 천천히 펼쳤죠. 첫 장에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어요. 25쯤 됐을 때였나 봅니다. 남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장밋빛일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35의 나이에 두 아들을 키우며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들들 어릴 적 사진이 나왔습니다. 현수가 7살, 동생이 4살 때였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했습니다. 옷감을 삶고 빨고 널고 개는 일을요.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이면 피가 나기도 했죠.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빨랫줄에 옷을 널던 기억이 납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불어가며 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아들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현수가 중학교 들어갈 때였나요? 입학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빌렸어요. 쪽팔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명자야, 이러지 말고 애들 공부 그만 시켜. 이웃 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애들은 공부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때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혼자 사는 걸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죠. 명자야, 여자는 참아야 산다. 알겠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참으면 된다고요.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파도요. 아들들이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김치를 담가 팔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기뻤어요. 이제 제 삶에도 보람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소파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산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제 마음을 버리는 일이었다는 걸요. 저는 제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 먼저였어요. 남편, 아들들,
며느리, 손주들요.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문득 거울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어깨, 힘없는 눈빛이요. 이 사람이 나인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명자가 이렇게 됐나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불씨 같은 거였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명자로 살지 않겠다는 거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 손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며칠 뒤 큰며느리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저희 이번엔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도 명절 용돈 주실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있어. 그럼 이번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애들 용돈이랑 저희 차비 생각하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용돈 대신 내가 밥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밥 해줄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돈으로 주시면 돼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밝지 않았어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애들 쓸 때도 많거든요. 반찬은 저희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었죠. 서연아. 네, 어머니. 나는 이번엔 용돈 못 줘. 네.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절약하면서 살면 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 추석에 못 가요. 그래, 그럼 오지 마. 정말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 정화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언니한테 들었어요. 뭘? 이번 추석에 용돈 안 주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연이와는 달랐어요. 정화야, 너희는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용돈은 기대하지 마. 어머니, 저희는 용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럼 와. 밥은 내가 차려줄게. 네, 어머니. 그럼 추석 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였죠. 오전 11시쯤 작은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어머니,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이들도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었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정화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화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어요. 어머니, 형님네는 안 와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 돈데? 왜요? 바쁘다고 하더라.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 가족은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정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문을 닫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현수였어요. 엄마. 응. 엄마, 서연이가 화났어요. 이번에 왜 용돈 안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돈이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요? 엄마, 우리가 모실 건데 무슨 노후 자금이에요? 너희가 모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현수야, 너희는 나를 언제 모신 적이 있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니. 엄마, 현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면 서운해요. 우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 바쁘지. 알아. 근데 나도 바빠. 네.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돈 주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돈으로밖에 안 본다면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은 거죠.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옮기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명의로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돈을 제가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 길로 저는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이 집은 어르신 단독 명의시죠? 네, 그래요. 그럼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평생 이 집에 사시면서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 확인해 보니 월 12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20만 원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큰아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연락? 엄마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기부도 하셨다고 하고요. 응, 내가 했어. 엄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엄마, 그리고 주택연금도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저희가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현수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와서 앉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고 현수는 난처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주택연금이 뭔지 아세요? 그거 신청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 집 못 받아요. 서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요.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들 거잖아요. 아니야. 주택연금 신청하면 은행 거야.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뭐예요? 평생 효도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효도, 서연아, 너 언제 나한테 효도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잖아. 서연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현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꾸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면 돼. 나도 나 혼자 살 거고.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 씨,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가요. 현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안 올게요.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현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현수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이미 결정했어.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큰아들 왔다 갔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아까 아파트 입구에서 봤어. 표정이 안 좋더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순 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명자야.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언니, 근데 좀 마음이 불편해. 당연하지.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 그럼. 내가 평생 참고 산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순 언니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들었어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 결정 존중해요. 어머니, 인생이니까요. 정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자주 와. 밥 해줄게. 작은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답게 살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제가 내린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정순 언니가 권유했거든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라고요.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넓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관심 가는 거 해보시면 돼요.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서예반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복도 끝에 있는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위에 연극 동아리라고 써 있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거기요? 연극하는 동아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공연도 하시고요. 연극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 어르신들이 여러 모여 계셨어요. 대본을 보며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자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이에요. 여기 단장이에요. 순이 언니는 저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해 주셨어요. 명자 씨, 연극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처음이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렇게 저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대본을 읽는 것도 무대 위에 서는 것도 다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 뒤 첫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고 목도 말랐죠. 명자 씨, 괜찮아요? 순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냥 좀 떨려서요. 다들 그래요. 근데 무대 올라가면 금방 익숙해져요. 공연은 복지관 당당에서 열렸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어요. 30명 정도였죠. 대부분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계셨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의 조연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들의 엄마로, 손주들의 할머니로 살았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죠. 오명자라는 사람으로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제 인생의 주연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죠.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명자 씨, 정말 멋졌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작은 며느리 정화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복지관 공연 어떠셨어요? 다음엔 저희도 보러 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음에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68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연으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답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럴 거예요. 오명자로서 말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